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검찰이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거액의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달 22일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 5천만 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피의자 조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네. 김영민 님이 레이스 뛰기 하신다고. 레이스 뛰기라니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취미네요. 네. 미라클 님이 가을도 벌써 세째 번째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깊어지는 계절 속 주위 소중함들을 다시 되새기시는 여유를 응원드리며 오늘도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빈센트 님이 금요일 오는 피로가 많이 몰려올 때 바사삭으로 날리세요. 오프닝 멘트를 대신 적어주셨어요. 네. 9월 8일 금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요일이네요. 그러게요. 신난다. 신나는데 뉴스는 별로 신나는 얘기가 안 그러게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먼저 신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죠. 들어갈 때는 취재진에게 별말이 없었는데 예. 이제 귀가할 때는 취재진에게 인터뷰 배우 가능성에 대해서 제로라고 모두 부인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와서 취재진의 질문에 좀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뉴스타파의 대화 녹음 파일만 제공했을 뿐이고 보도에 관여하거나 시점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뉴스타파에 제공을 한 게 그러니까 지난해 3월 4일이었고 뉴스타파는 3월 6일 밤 9시 정도에 이제 이거를 보도를 했고 네. 그 3월 7일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대부분 이제 인용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신학림 전 위원장은 본인이 이 뭐 보도나 아니면 이거에 이제 보고가 올라가는 거, 이 뉴스타파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런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뭐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요? 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제기, 뭐 민주당하고의 뭐 결탁, 유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1억 6천만 원을 책값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게 책값이다라는 그 입장은 유지를 했고, 다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옛날 언론인이다. 그래서 인식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치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김만배 씨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적인 대화였는데 이걸 녹음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뉴스타파가 이제 어제 오후에 예고한 대로 당시 녹취록 전문, 그러니까 음성 파일 전문을 이제 편집 없이 공개를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힘들었습니다. 이제 분량이 일단 72분 분량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분량도 분량이고 이게 약간 두서가 없어요. 조금 네, 맞아요. 네. 두서가 약간 없어서.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는 딱딱딱딱 요게 맞춰가지고 요 질문 다음에 요 질문 나오고 근데 이게 뭔가 궁금증이 본인이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는데 중간에 또 말 끊고 들어가고 이게 하니까 약간 이게 중간에 전화 통화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뒤죽박죽이어서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인 게 뉴스타파가 처음에 12분만 보도를 하면서 네. 일종의 이제 편집이 짜깁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편집을 안 하면은 이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사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요거는 좀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녹취록에는 그러니까 신학림 씨가 부고를 보고 김만배 씨의 연락처를 찾았다고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이제 연락이 끊겼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사적인 대화라고 하는데
바로 대장동 사업 얘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보통 만나면은 이렇게 어떻게 지냈냐 그동안 한 뭐 20년을 어. 15년 정도 못 봤다고 하면 음. 뭔가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적인 대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적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대장동 초반이에요. 이게 언론 보도로 막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대장동 요즘 김만배 너 이름 나오던데 요즘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게 이런 게 없고 약간 스트레이트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사적인 대화로 하지만 일종의 취재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보기에는 그런 네.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예. 그 보니까 이제 물론 막 적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맞아요. 1번, 2번 이러면서 적으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정식 인터뷰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좀 취재하는 모양새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저도 들었을 때. 예, 예. 72분 분량인데 사실 논란이 가장 되고 있던 부분이 이제 커피 발언 부분이잖아요. 예, 이 예. 부분 저희가 잠깐 영상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길배야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줄 알지.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길배 남편이 주인 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우영한테. 박영수 변호사를.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 통할 만한 사람을. 정말 많은 소개해줬지.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내가면서 부르면 나도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오늘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누가 아까 박길뱅한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박길배가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돼. 이게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용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용 가가지고 박길배하고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아니 거야?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그럼 그 검사는 못 만나고 온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나? 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얼거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응?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타임라인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그때 한 46명을 구속을 하고 72명을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검 네. 중수부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일부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1,155억 원을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네. 조우영이 네. 그리고 그게 일종의 알선 브로커였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초기 사업자였던 그 지금은 빠진 뭐 C7의 이모 대표로부터 10억 3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네. 요거를 검찰이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하고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잡아들인 건 아니고 이제 소환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조우영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한테 찾아가지고 형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가 박영수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박영수는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 이 수사를 담당했던 중수 이과장하고 같이 예전에 중수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 박영수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니까 진짜 커피를 타주더라. 근데 그 커피를 타준 거는 윤석열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박모 검사 이제 뭐 직원들이 타줬다. 네, 이렇게 뭐 약간 직원들이 기소 많이 타줬다. 조금, 뭐 네. 약간 네. 바뀌어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남욱이 2021년 11월에 요거는 이제 9월 15일이고 네. 같은 해 11월에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를
주인 검사가 타줬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JTBC가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욱 변호사는 그때 이제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면서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래서 하여간 이게 이제 누가 타줬냐 가지고 이제 뭐 이게 가짜 뉴스는 아니네 이런 건데 이제 핵심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박영수의 어떤 인맥으로 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실제로 그래서 기소조차 안 됩니다. 기소조차 안 됐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사건의 본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부산저축은행 회장, 뭐 행장, 부행장 등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됐고 결국은 2011년에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 안 됐고 2013년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또 무혐의 처리가 되는데 결국은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조우영은 2년 6개월형을 받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핵심이 커피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조우영 관련 수사가 무마가 됐는지 여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동안 언론들 이를테면 경향신문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일종의 지금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커피 게이트가 돼가지고 이게 누가 커피를 타줬네 안 타줬네 해가지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뉴스타파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다 전문을 들어봐라. 이런 김만배가 이 얘기를 했던 거는 2021년 9월 15일이니까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으로 결정된 때도 아니고 11월에 결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가 맞느냐. 그게 아니라 김만배는 그냥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나 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뉴스타파가 조우영이 당시에 내가 검찰 수사 받으면서 커피 타줬다는 얘기를 주변에 엄청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조우영으로부터 들었다. 커피 마시고 왔다라는 사람을 지금 찾아서 조만간 후속 보도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뉴스타파를 한 상황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실태조사 벌이겠다 이렇게 막 나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를 방송사가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 제재 필요성을 이제 밝힌 바가 있고 그래서 지상파와 종편 등의 팩트 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 실시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우선 점검 대상으로 MBC, KBS, JTBC를 이제 인용을 했죠. 그래서 좀 뭐 더 적극적으로 뭐 보도를 한 곳들 뭐 이런 데들 이제 먼저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게 한 건데 그러니까 점검하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방통위가 직접 하는 거니까 방통위의 이제 여러 권한 중에 하나가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이제 3년 정도마다 하죠 보통.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정성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좀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들을 조금 손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3월 7일에 방송사들이 어떻게 보도했나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 제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연합뉴스가 딱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통해 사건 해결 따옴표고 보도. 야 거짓말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김만배 녹취 공개에 여당 민주당이죠. 대장동 뿌리는 윤, 야 생태탕 시즌 2 이렇게 이건 어디가 보도했을까요?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 TV조선. 예, 이제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대장동 윤이 봐줬다. 김만배 새 녹취록 공개. 이건 어딜까요? 채널 A입니다. 자, 윤석열 박영수 사건 해결 김만배 녹취록 국힘 명백한 허위. 이거는 MBN이고요. 예, MBC 거는 김만배 녹취록에 이준석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권영세 조작의 흔적이 있어. 또 MBC는 김만배 윤석열 통해 사건 해결 녹취 보도 여 특검이야 야 명백한 허위.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 제가 다 찾아보고 다 읽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 반론 보도와 야당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분량에 있어서 더 많이 보도했냐 덜 보도했냐는 있는데 도대체 이제 뭐가 다른 거냐? TV조선과 YTN과 연합뉴스 TV와 KBS와 MBC와 뭐 채널 A가 뭐가 다른 거냐에 대해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MBC와 KBS와 JTBC를 먼저 이걸 우선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밖에 이제 읽을 수가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검찰도 이번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 수사팀을 꾸렸어요. 예, 반부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선거하고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검사 10명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건데 굉장히 큰 팀입니다. 큰 팀이에요. 이게 잘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정농단이 한 2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면 국정농단의 한 절반급 되는 사건으로 이거를 보고 있다. 굉장히 검사들이 전격적으로 많이 이제 투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국정 난맥을 덮기 위해 허위
허위 인터뷰 의혹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통해 밝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는 몇 가지 갈래가 있는 게 음. 어쨌든 이 인터뷰의 내용이 허위인지 이 인터뷰의 진위 여부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가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모든 게 다 공모한 거다. 사전에 뭔가 뭐 민주당이든 어디든 이제 언론이든 다 묶어가지고 공모해서 이루어진 조작 사건이다. 이런 네. 게 지금 여당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박태출 정책위 의장이 뭐 얘기한 거는 뭐 시나리오, 각본 뭐 다 쓰고 뭐 공영방송과 뭐 뉴스타파, 뭐 좌파 언론이 뭐 김만배가 다 합작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취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계별로 다 끊어봐야 된다. 김만배의 의도는 무엇이냐, 신앙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뉴스타파는 제대로 검증을 한 것이냐,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걸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뭐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딱 누구를 찝어서 니들은 의도가 있어, 궁예인가요? 관심법 머리에 마구니가 너는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건지, 제가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내통 증거를 공개한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 이재명이 원팀이라는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 2시니까 곧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뉴스타파 보도가 6일날 밤 9시쯤에 있었는데 첫 인용 보도가 경향신문이 1시간 뒤쯤에 했는데 그 경향신문보다 빨리 보도를 했다. 이게 이제 보도? 내통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아, 올렸다. 그러니까. 네. 근데 언론이 그러니까 팩트 체크 안 해가지고 지금 보도했다고 난린데,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날 대부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안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증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문자가 나왔다든지 뭐 전화 통화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제가 모르겠는데, 자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거와 다른 내용일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이따 나올 테니까 한번 그럼 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은 이제 민주당이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법 발의한다는 거죠. 예, 민주당이 그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제 순직한 지 7월 19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의 50일 만에 지금. 저 수요일이 사구제였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 24명이 이제 공동 발의한 특검법인데요. 최상병 순직 경위를 수사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 수사에 대해서 요거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고요. 네. 정의당도 특검은 이제 사표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협조하라고 지금 압박을 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왜 벌써 이제 경찰 막 넘어갔는데 무슨 특검이냐 이렇게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하라고 요구했어요. 예, 강선우 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항명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보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 특정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외압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네. 그런 이제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에 해임 요구를 하고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면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탄핵, 장관 탄핵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추진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해병대 지원율이 역대 최저다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예, 동아일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병무청 병무민원 포털에 따르면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한 해병대 모집 지원율이 0.2대 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829명인데 202명만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근데 뭐 원래 높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네. 저가 군대 갈 때는 사실 나름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상반기에는 조금 높아서 3월에는 0.7대 1, 뭐 6월에는 0.4대 1. 그런데 이번엔 0.2대1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0.3대 1 정도니까 뭐 굳이 따지면 50%가 줄었다. 뭐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아니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뭐 사람 잡는 해병대다. 뭐 안전이 이게 되냐? 다른 특수부대를 가라. 뭐 이런 부모들의 어떤 뭐 멘트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병무청에서는 더 지켜보자. 아닌가? 그거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댓글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누가 이런 데 가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 요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이따가 바삭한 초대석에서 또
더 자세하게 풀어볼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사실 요즘의 정치 언어가 좀 듣기가 좀 무서워요. 무서운 말이 너무 많이 오가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잠깐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여기 찬탈, 예. 파괴, 구테타, 사형, 국가 반역.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다 총동원됐어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타파 보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언론들의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다 한 묶음이고 통속이고 이제 지금 국가 찬탈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를 한 데 대해서 이제 이런 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공모했다, 내통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대선 불복이고 뭐 쿠데타를 하려는 거 아니었나, 뭐 이제 뭐 일종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당 대표신데 이게 좀 다른 분도 아니고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종의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이제 의원들도 세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현재 여야 대치 국면의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단식 현장에 가서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인지 뉴스 영상 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 태 의원은 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신속하게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곧바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발언 주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하세요. 예. 태 의원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면서 야당 지지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일정 다 견제하고 만나시고 아니 대표님 만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왜? 태 의원은 8일째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찾아간 첫 여당 의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8일째 단식 중이었는데 예. 이제 야당 대표를 찾아간 첫 여당 의원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뭐 따지러 간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태용호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굳이 이제 민주당은 뭐 민주자를 빼야 된다, 뭐 이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요즘 연일 이제 강성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천 받으려는 거 아니냐, 강남 갑이 흔들리니까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렇게 좀 격하게 쓰레기 얘기도 나오고 그거를 항의한 건데 전 다른 거를 떠나서 이거 원내에서 일어난 거니까 원내대표한테 항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예, 그리고 뭐 민주당 당대표한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단식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찾아가서 이걸 하는 게 좀 정상적이냐 이제 뭐 이런 얘기 뭐 이거를 단식에 동의하든 안 하든 예를 들면은 예전에 2018년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했을 때는 9박 10일 동안 드루킹 특검 하라고 하면서 단식했거든요. 네. 그때는 홍영표 상대당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와서 좀 격려도 하고 그만 좀 하시라 이렇게 좀 뭐 위로도 하고 막 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제 국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예. 네, 없어졌고 지금 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 농성 천막 옆에서 수산물 시식회 연다고 예고했다가 이제 네. 논란이 좀 되니까 이제 글을 내렸더라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 우리 바다지키 검증 태스크포스 TF가 이제 우리 수산물 판촉 행사를 8일 오전에 국회에서 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 단식 텐트 100m 옆에 가서 고등어와 전복 맛있고 영양도 있는 거 이런 걸 드시기 바란다 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명분 없는 단식을 끝내기 위해서라는데 이게 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TF 위원장의 성일종 국민의힘 이것도 다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세월호 유족들 단식하는데 옆에서 일베들이 폭식투쟁한 거 약간 그렇죠. 이런 거 네.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나 우리 정치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미리 예정된 행사였는데 좀 부적절해서 돌렸다라고 이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더라고요. 이거 잠깐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면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을 보도했어요. 예, 노동신문이 지난 6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서 전술핵 공격 잠수함 제841호 진수식이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뭐 이 이름은 이제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발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이제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어디까지 실제인지 기동 가능한지 이런 네. 것들이 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군은 이제 공개된 잠수함 보니까 정상적인 운용 가능성 낮다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외형을 분석을 했는데 미사일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추후에 좀 더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의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주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고 최상병 순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삭한 초대석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바로 들어가면 네. 바로 들어가면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계속 말을 해서요. 네. 전화도 계속 하고 이래서 지금 기가 너무 빠졌습니다. 말만 해도 사실 기가 많이 소진이 네, 되죠. 살이 3kg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늦더위도 오고, 네, 네네. 지금 근데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네요. 네, 네. 뭐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최수근 상병 유족들과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박정훈 대령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이 덜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도 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하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공수처가 이제 박정훈 대령을 조사하죠. 네, 그 참고인으로 조사합니다. 많은 네.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고발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고발은 초기에 변호인이셨던 김경호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박정훈 대령하고 상의 없이 본인이 그냥 하신 거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묶어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걸로 파악했고, 네. 그리고 오늘 1시 반에 그 아마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공수처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박 전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조사 거부할 때 기자들에게 이제 제3의 수사 기관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건가요? 사실은 공수처가 해야 될 역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항명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단이 적법하게 이첩된 경북경찰청에 입첩된 900페이지가 넘는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해온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 준장, 육사 출신인데요. 이 사람과 그 행위를 한 군 검사들, 그리고 무단으로 본인의 수사 기록을 정당히 입첩받은 수사 자료를 이것을 수사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냥 넘긴 경북경찰청장과 그 행위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수사를 지금 방해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이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사실은 이것을 언론을 통해 인지했기 때문에 인지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공수처는 지금쯤 12번은 더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참고인 조사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수처 무용론, 그리고 공수처가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결국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왜 특검법 발의를 어제 했으면서 그 전에 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냐? 많은 국민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며 왜 거기다 해라고 의문점을 남기셨을 텐데요. 네.
특검법 발의를 해도 통상 물리적 시간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특검 통과했을 때도 그 정도 기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에 이 범죄자들이 증거 인멸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끔은 해야죠. 최소한 이제 압수수색이나 증거인멸 못하도록 하는 행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다 고발을 해놓고 이제 특검을 또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이제 수순을 밟고 있고, 오늘 1시 반에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는데요. 오늘 강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해임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게 지금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현직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 하는 건 또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국방부 장관 출신들이 이제 의원을 한 적은 있지만 있죠. 네. 국회의원이, 그것도 육사 출신의 삼성 장군이 국방부 장관 되는 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전부 다 은폐, 축소, 왜곡하는데 아마 전열을 정비할 거라서 대통령실 개입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나 예결위를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윗선인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냐에 대한 발판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꼬리 자르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탄핵소추안을 빨리 발의해서 이종섭 장관이 사퇴 못하도록 6개월 정도 묶어놔야 된다. 오해 묶어놔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이 대통령실 연루와 대통령이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국정조사 동의청원도 5만 명이 동의해서 지금 심사 중이고요. 네. 국조 다음에 이제 국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있고 뭐 예산 국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원식 의원이 장관이 되는 순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을 빨리 발의해야 된다. 이 탄핵소추안은 묶어두기용.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자, 못 도망가게 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원식 의원이 장관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모든 거에 대한 발판이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 뭐 박대령도 뭐 군에서 쳐낼 거고요. 네. 아마 임성근 같은 사람들 사령관으로 진급시킬 수도 있어요. 끔찍스럽죠. 그리고 군대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군사법원이 박대령에 대한 영장을 어떻게든 국민 여론 무서워서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다시 영장 재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거의 전쟁을 불사할 만큼 싸울 텐데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보태서 얘기하면 신원식 의원이 이제 뭐 대수장이라고 하는 단체를 활동하고 뭐 태극기 집회 나가서 막 발언하고 이런 내용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국방부 장관 하게 되면요, 나중에 국정농단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옛날 군권센터가 계엄령 선포해서 그 박근혜 탄핵 촉구를 무력 진압하려고 했다라는 문건을 공개해서 파장이 일었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실행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이게 인준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처럼 네. 청문회 하고 나면 방통위원장 임명하듯이 임명 강행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장관 교체를 못하고 이 범죄 행위에 지금 가담한 사람들을 도망 못 가게끔 국회가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사건이 들어보니까 또 무시무시하게 좀 더 네.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사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박정훈 단장에 대한 탄압만 보이실 텐데요.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고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물에 들어가게 한 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부분을 박 단장이 적시해서 사단장을 이첩하려고 한 것을 사단장을 빼기 위한
권력의 윗선이 개입한 엄청난 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박 단장을 역적으로 모으는 이유만 보시면 안 되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원인이 되게 한 자, 이 책임이 있는 투스타인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는 권력 때문에 발생한 권력형 범죄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헌법기관인 국회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될 지점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이거 국기문란 사태다. 군기문란 사태가 아니라, 혹자들은 이거 군기문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국기문란 사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매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의 눈으로. 네. 네, 일단 요 사건이 지금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고 최상병 순식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다 불거진 외압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은 이 정말 젊은 군인이 수색하다가 갑자기 이제 목숨을 잃은 건데, 네. 이 목숨을 잃게 된 게 결국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 이 지휘부의 무리한 수중 수색으로 일어난 거다라고 비판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제보를 많이 받으신 거죠. 저희는 생존자를 대면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생존자, 많은 분들이 최수근 상병이 물에 빠졌는데 최상병만 물에 빠진 게 아니고요. 도합 7명이,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빼고 7명이 물에 빠졌고, 최수근 상병에게랑 가장 근접거리에서 빠진 사람이 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죽다 살아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상세하게 브리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수사 결과 발표하듯이 저희가 브리핑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 단장을 집단 한명 수괴죄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박 단장은 국민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듯이 거의 일목요연하게 브리핑을 해놨고, 당시 단톡방도 공개를 해놓은 네. 게 있습니다. 그 단톡방들의 내용을 보면 사단장이 현장 시찰을 왔다 간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입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장화를 신고 입수하면은 안전재난 매뉴얼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장화 신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의도 사단회의에서 복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정황들이 단톡방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단장에 대한 그냥 과실치사를 추상적 개념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부대관리 훈령 위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사단장에 대한 혐의만 100페이지를 네. 수사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 오후 늦게 폭로한 군 검사와 군 수사관의 녹음 파일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군인에 대한 검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CSI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과학수사대 이렇게 위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 놓고 검시,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네. 외력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하죠. 그 검시의 지휘는 군 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군 검사만 들어가냐? 군사 경찰도 들어오고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지방경찰청 감식관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지방청 검사도 들어옵니다. 지검 검사 들어오고 검찰 수사관도 들어오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도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검시가 끝나면 통상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저희도 검시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유족의 네. 요청에 따라서. 검시가 그 정도 걸리고 감식은 더 많이 걸리는데요. 그렇죠. 네. 뭐 감식할 현장은 이제 수해 현장이니까 거기를 뭐 이렇게 따로 감식은 할 이유는 없죠. 그냥 지역만 보면 되는 거니까. 검시가 끝났는데 군 검사 2명이 사체를 어떻게 할 건지 사체 지휘 품신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품신을 해주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집에 어르신이 누가 돌아가시면 사체 지휘 품신을 경찰이 통해 해줘야 장례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늦어져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군검사 2명이 의견서를 쓰려고 한 거예요. 이게 과실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에 의견을 남기려고 했는데 위에 있는 부장군 검사가 검시하러 갔는데 그런 건 하지 말고 검시만 하고 와라 라고 해서 두 명이서 아니 우리 부장 왜 저러냐 비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검사 두 명이 수사관을 찾아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고요. 네. 당시까지만 이 대대장에 대한 혐의까지 밝혔고 그것을 브리핑을 하니까 그 다음 얘기가 여단장 사단장까지도 의법 처리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그 군 검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제 보강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사 기록이 9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900페이지를 이제 옮기고 경찰이 이첩하면 900페이지를 경찰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잘라서 팀이 투입돼서 부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좀 더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 사건 인계서를 작성합니다. 요약본을 작성을 해요. 네. 그 요약본을 군검사 2명과 함께 검토를 했고 이대로 이첩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첩하는 가운데 법리 검토를 해줬으니까 판례도 좀 찾아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첩하고 온 수사관에게 판례 6가지를 찾아준 것들 얘기해요. 그 녹음 파일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장에 대한 그 업무상 과실치사는 적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녁 늦게 7시 넘어서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수사기록을 무단 탈취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군검사하고 수사관의 통화 내역이 있어요. 보면은 검찰단이 가져가면 처음부터 다시 싹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사본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자료는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900페이지짜리 예, 수사 자료가 예, 어떻게 뒤바뀌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국방검찰단에 갔다가 국방조사본부로 왔다가 거기서 임성은 사단장 빼고 아래 빼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 보십시오. 그 대대장의 변호인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시더라도 여단장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저런 식의 압수수색 영장이면 여단장과 사단장은 압수수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그 들어서요. 부분이 좀 나오고 저희가 있죠. 경북경찰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국수본에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구경찰청에서 사건을 배담하는데 8명, 임성근 사단장 비롯한 8명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할 의지가 보이는데 저희 이제 사무국장이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네. 반부패 수사부에서는 경북경찰청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해요. 저희가 판단컨대 이런 식이면 경북경찰청장은 공수처에 다시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무관 이상이니까 네. 공수처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짓에 가담한 사람들이 일파만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수사자료 950페이지 전당포에 제가 물건 바뀐 것도 아닌데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는 공문을 보내도 그렇죠. 부본을 떠나야죠. 부본 떠난 것도 없어요. 경북경찰청은. 그러니까 원자료가 어떤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900페이지가 넘는 수사자료가 어떻게 위변조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개조할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장은 형사통인데요. ABCD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까지 빨리 의법 조치를 해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텐데 저는 좀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추진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 모든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야 되고요. 대통령도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 자료에서 그러면은 이제 사단장이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윗선 봐주기죠. 왜냐하면 본인이 물에 입수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현장 지도에서 되게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질책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은 이게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빨간 티 나오게 해라. 버프로 얼굴 가려라. 웃지 마라. 장갑차 물살 그 센데 가지고는 한 바퀴 쑥 돌리고 언론용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재미 봤거든요. 포항 수해 났을 때 장갑차 출동해서 대통령에게 격려 전화도 받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속 빠른데 장갑차를 왜 집어넣습니까? 그 기동 한번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진급하려고 언론 플레이 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병사들의 안전은 뭐 눈에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출동까지도 본인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당연히 수해복구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삽하고 이런 것들만 챙겼대요. 근데 갔더니 뭐 수변을 수색하라 그러고 그 다음날은 물에 들어가라 그러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살아남은 분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네. 그 PD 수첩이 다음 주 12일 날 이제 방영을 할 텐데요. 많은 것들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MBC PD 수첩 다음 주 12일 날 하는 것을 생생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딱 일주일 전이에요, 사실은. 영장 실질 심사 때 네, 소장님도 같이 계셨죠. 네 갔죠. 네. 그때 분위기 어땠나요? 아니 저희는 이게 그 영장 실질 심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입장 좀 밝히고 네. 전후회 분들이 준비한 것들이 좀 있어서 네, 8강모 사나이 불러주시고. 805 사나이 부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랑 좀 상의를 했고 아 좋다 뭐 전우들하고 손잡고 들어가기 아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탄원 서명 받은 거 네. 17,000명 이거는 해병대 전후회 회장님이 대표해서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전달해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들어가고 밖에 기다리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군사법원 출입구,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제 문이 여러 개예요. 네. 지금 서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전쟁기념관 앞쪽은 국방부 구청사 정문이고 네. 그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서문인데 그걸 대통령실 정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방부는 후문을 써요. 용산 우체국에서 쭉 올라가면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국방부 후문이고. 네. 후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합참과 국방부가 있고 대통령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검찰단이 있고 군사법원이 있는데 군사법원 출입구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분증을 바꾸지 않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법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긴 열어놔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도 없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그 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문을 쇠사슬로 이렇게 잠궈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제가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가 비공개 재판이라 하더라도 법정안을 비공개하는 것이지 법원문 자체를 걸어 잠그는 걸 비공개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러한 공개재판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피의자의 방어권 형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즉 언론인을 입장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청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피의자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항의를 했고요. 네. 김정인 변호사도 같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 대령이 저는 부딪히기 싫고 이리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건데 본인도 그 말이 맞으니까 헌법적 명제가 맞으니까 본인도 법학 박사시잖아요. 네. 이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관이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의를 했죠. 네. 검찰 수사관이 왔을 때 왜 법원 직원 안 나오냐라고 하니까 그 검찰단 옆에 건물 붙어 있으니까 그냥 같이 쓰니까 좀 불러다오라고 하니까 저희 건물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건물도 다르신데 왜 검찰단으로 가게 하냐 납치하는 거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치사항이 저희가 아무것도 논의한 바 없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고 네. 국방부 출입기자들도 그걸 보고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늘 출입하던 곳인데 그렇죠. 네. 왜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이제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게 이제 고차가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맞아요. 네. 오시고 그 전에 제가 또 군사법원 출입문을 제가 막 좀 흔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흔들면서 법원장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좀 받읍시다 그러고 이제 문을 흔들었는데 저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하울링돼서 대통령실과 그 국방부 건물이 이렇게 병풍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국방부 직원들이 막 나와 다 보고 막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네. 흔들고 이랬는데
뭐 이제 야당 의원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8분이 오시고 또 군검사랑 싸우고 뭐 이러면서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요. 꽤 있었어요. 오래 원래 10시 시작이었잖아요. 10시 시작이었는데 또 10시 반으로 연기했다가 또 이제 와서는 뭐 절로 들어가야 된다 계속 이제 주장하니까 이 대치 상황이 오래됐고 의원들이 이제 따지니까 군검사가 나와가지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병철 의원이 아니 우리가 지금 법원에 이 법정 안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법원처럼 밖에 기다리겠다는데 저렇게 문을 잠궈 놓으면 어떡하냐. 문을 여시라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군사법원 출입구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군 검사가 와서 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하고 하니까 이제 열받은 이수진 의원이 구인장은 발부하고 지금 이러고 있냐라고 하니까 어버버거리더니 들어가더니 좀 이따가 경찰 기동대를 막 거기 투입시키더니 갑자기 구인장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더니 그 출입증 교환하는 곳에서 막 구인장을 읊습니다. 네. 근데 읊는데 이 수사관이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네. 그러고는 나중에 이걸 다 읽고 나서 박대령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는데 네. 미란다 원칙 고지하다 까먹었어요. 이러고 원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고 이제 변호인하고 합세해가지고 군검사 너 헌법위에 군림하냐 10시에 발부된 건데 왜 지금 12시 넘었는데 지금 집행하냐 군검사 다시 해라 네가 나와 해라 왜 수사관 시키냐 의원들이 위조된 거 아니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제 난리가 났고 네. 이거 읊는 동안 또 군검사가 뒤에서 카메라 기자들을 막 카메라를 쳤어요. 맞아요. 찍지 말라고. 네, 했죠. 찍지 말라고 네. 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카메라 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영상 취재 기자들은 카메라 건드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죠. 취재 방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연행을 시도하잖아요. 네. 6명이 이제 쭉 연행을 시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진 기자님들과 카메라 기자님들이 합법적인 육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네. 어유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는요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군인권센터 활동가들 다 데려갔겠죠. 네. 저만 혼자 갔어요. 왜냐하면 또 사무국장은 또 고발인 조사를 이제 대구 경찰청에 내려가고 네. 대구 MBC 출연도 해야 돼서 원래 제가 출연인데 전날 녹음 파일 공개하느라고 제가 못 가게 됐고 아무래도 여기를 가야지 될 것 같다라는 약간의 이제 이게 뭔가 감이 오셨군요. 뭐 27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수사하는 경찰들도 이렇게 수사하다 보면 이렇게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촉이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MBC에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국장이 좀 대신 출연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네. 제가 이날 아침 갔어요. 근데 촉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제가 무슨 신부님이나 스님이 아닌 이상 그런 영감은 받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현 상황에서 헌법이 나열하고 있는 우리 기본권의 원칙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한 것이지 제가 뭐 그 문을 흔들면 보통 이제 못 흔들게 이렇게 거기 외곽 경호원들이 말려야 되는데 네. 그분들도 가만히 두더라고요. 보통 이제 청와대 앞에서 막 그러면 팔 꺾고 입 막고 막 이러는데 경찰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녁 늦게 이제 뒤풀이하고 가는데 한 외곽 경호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 죽음과 박 단장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들어갔겠거니 팔강모 산하이 잘 부르고 여기까지 영상이 들어와서 들어갔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막 뭐 구인이 뭐 발부되고 막 이렇게 잡혀가고 야 이런 모양새의 막 속보가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했어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면 하루 전날 변호인이나 본인한테 얘기를 해줘요. 네. 구인장을 집행해야 되니 그러니까 몇 시까지 어디에 오십시오라고 해요. 그게 검찰청사일 수도 있고요. 네. 요즘은 법원 앞으로도 많이 오라고 해요. 네. 왜냐면 어차피 법원 앞에서 만나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군사법원이나 군 검찰이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지 뭐 이런 것에 아주 권위주의적인 너무 익숙해. 구시대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헌법 위에 본인들이 군림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오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날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그날 그렇게 막
폭풍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중에 이렇게 뭐 유튜버나 언론 보니까 뭐 난리 구슬 친 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도 먹진 않을까 약간 좀 걱정하고 전 또 조마조마했던 게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박대령에 대한 구속의 이유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실은. 상황에서는 예, 또 지나고 보니 예. 그때 좀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네. 고민도 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변호인단 4분 중에 한 분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나중에 정말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의뢰인 앞에서 정말 조마조마 하셨을 텐데 근데 우리가 또 이런 헌법적인 명제는 우리가 수사기관들에게 그대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나 인권 침해를 당연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국사범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난 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건 나중에 헌법교과서에도 나올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전제로 합니다. 저희들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투쟁한 게 변시에 나오고 형법 교과서나 헌법 교과서에 등재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8.15 경축사처럼 인권운동가는 공산 전체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헌법이 저희는 헌법을 굉장히 바이블처럼 여기고 그리고 유엔 인권 선언, 유엔이 채택한 인권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권운동가들이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그런 식의 색깔로는 아무리 찍어 발라도 통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그 북한군 인권 실태조사한 보고서도 있어요. 통일부 뭐 이런 데서 관심 없더라고요. 맨날 북한 인권 주장하면서 정작 그런 거 모르고 저희가 또 연평 포격 사건 때 김정은을 그 국제 형사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없는 국가 중에 한 곳이 북한입니다. 저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아마 저기 어디 형무소 뭐죠 강제 수용소 이런 데 끌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인권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종북이니 이런 얘기는 색깔로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 자꾸 하고 대결 구도로 가면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만 피곤해져요.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다 텐션이 높아지고 비상이 걸리면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기각 예상하셨어요? 기각 예상은 확률적으로는 5%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이니까 우리 해병대 예비역 장성분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 소장 이거 기각될 확률이 매우 낮은데 이거 군 판사가 기각하면 그놈도 국방부 장관 부하니까 항명죄로 잡혀가나?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희박했고 저희가 그 이제 규탄 성명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거 이렇게 검토해서 놓고 빼고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구속될 걸 대비해서 규탄 성명까지 이미 이제 뭐 어쨌든 초안을 좀 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본인한테도 전날 수갑 차면 너무 기분 더러울 거다. 어째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신 해야 된다. 거네요. 본인이 수갑 채워봤지만은 본인이 차는 거는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용시설 들어가면 국군교도 들어가면 참 힘들다. 물론 새로 짓긴 했지만 아무리 감옥이 좋아도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그럼요. 전직 대통령에게 아무리 예우를 해줘도요.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병 들기 십상이고 그래서 체력 관리, 뭐 멘탈 관리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날 이제 나오면서 뭐 제가 변호인하고 김정인 변호사하고도 껴안고 울었지만 박 단장하고도 이제 껴안고 눈물을 좀 저희가 글썽였어요. 근데 박 전 단장은 안 우셨다고 하던데 장윤석 기자 얘기로는? 장윤석 기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뒤풀이 왔어. 뒤풀이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약간 맺혔다. 왜냐하면은 뭐 박사과정 같이 했던 그 분이
달려가서 너무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숙연해졌죠. 네. 다 숙연해졌고 그거 찍은 게 아마 이제 공중파는 PD 수첩이 나오는 거 찍었고 오마이뉴스 TV가 찍었고 RTV가 찍었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전화 오셨어요. 자기도 군인이니까 군인권센터에 대한 편견이 있죠. 저희가 같이 뭐 인권침해 사안을 같이 중령 시절부터 헌병대장 할 때 해봤지만 그래도 군인권센터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다 무너졌다 그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도와줘서 고맙다. 저도 저희한테 끝까지 좀 함께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이 힘 받았고 네. 그리고 하주희 변호사님이 이제 나오면서 김정인 변호사님은 또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려고 끝까지 안 나오고 같이 변호사 접견 형태로 있어줬거든요. 네. 하주희 변호사님이 나오시면서 저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임 소장 확신할 수는 없는데 기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 이랬더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판사가 박대령이 항명을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네. 군검사가 제대로 말을 못했다. 이거 하나. 두 번째, 해병대 사령관의 최초 진술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데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1회 진술에서. 네. 2회 진술이 또 달라요. 3회 진술이 또 다릅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술이 오염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서가 48페이지나 되는데 저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48페이지인 거 처음 봤습니다. 공소장을 그렇게 길게 써도 구속영장 청구서는 그렇게 길게 쓰지 않거든요. 네. 그 연보영 군검사가 거의 엑스맨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력을 너무 많이 노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면서 영장이 발부돼도 이거는 정말 되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으로 아마 영장을 기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군판사기 때문에요. 네. 정치적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 만에 17,000명이 모이는 서명은 사실 어렵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 수사단장 보직 해임이 됐기 때문에 네. 복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령이라는 직책은 갖고 저 한 구석탱이에 이제 의자만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놨는데 수사단장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이것의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는 다다음 주 정도 추석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아마 이제 법원이 판단할 텐데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저희가 복직해달라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모이면 수사단장으로 복직할 수 있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수사단장으로 복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수사단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단 수계 항명 공범으로 다들 강제 수사받아서 압수수색 받고 핸드폰 포렌식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배신하지 않고 본인들이 수사한 있는 그대로 모두 진실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수사단장 복직이 비단 박대령에 대한 명예 회복과 당연한 복직이 아니라 네.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참여했던 군사 경찰들의 명예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나아가서 타군, 육군, 해군, 공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런 군사 경찰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곧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귀감을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 싸움에 시민들이 참전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원을 받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수원지법에서 이걸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군사법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관할지가 그러니까 사령부가 저기 화성에 있기 때문에 네. 봉답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관할 법원이 수원지법이기 때문에 수원지법에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을 낸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고 그런 현명한 판단에 또 힘을 또 시민들이 실어야 판사님도 이게 막중하구나라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 줄이라도 더
집행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붙여서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법 논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박 대령이 좀 힘을 내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막 응원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는데 네. 곁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박병 대령은?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중령 시절에 해병대 1사단 헌병대장 할 때부터 군사경찰로 명칭이 바뀌기 전이 헌병이었거든요. 네. 헌병대장 할 때부터 제가 이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력했던 사항이고, 그 제가 내려갔을 때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숙명여대 이제 홍성수 교수 인권법 강의하시는 분인데 대학원 동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족보가 이렇구나 하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홍성수 교수한테 어떤 분이셔? 보니까 완전 얼굴에 군인 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게 써 있네. 그랬더니 본 그대로 그냥 군인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를 것 같다 이랬는데 강직한 분이시고요. 그날도 이제 아들이 이제 육사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은 사실상 아버지하고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영장이 기각돼서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머니가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 단장님한테 어머니는 꼭 만나게 해달라, 꼭 뵙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한 여장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구속될까봐 굉장히 이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탄원을 하셨고, 하여튼 종교인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근데 본인이 지금 뭐 입장을 표명할 수 없으니까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해병대 전우들도 전화가 많이 와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뭐 물심양면으로 저희가 계속 도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유튜버 한 곳에 들어갔다 왔는데 이제 뭐 몇 명이 일하냐 그랬더니 4명이 일한다. 분성평등 상담 4명, 저희 이제 군인권센터 4명 이렇게 일하는데 후원회원 가입을 이제 어제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정기 후원회원 가입을. 그래서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해야 저희가 박 대령님 같은 분들의 인권 침해 당한 분들을 이제 방어해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전선이 점점 넓어지는 게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차관급인데 윤일병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죠. 독일의 국방본부지만을 본떠서 만든 건데요. 군인권보호국에 30명의 직원이 새로 증원됐고, 그래서 보호관을 새로 임명을 해서 작년에 이제 초대 보호관이 박찬훈 변호사셨고, 박 변호사님도 이제 여군 그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중갑시켜서 공군 검찰단이 기소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구제 신청을 했는데 6일 만에 결정문을 내셨어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저희가 그 전에 2건의 긴급구제 신청이 있었는데 그날 당일날 다 됐습니다. 변희수하사 강제전역에 대한 부분도 긴급구제 결정 그날 상임위원회 열어서 했고, 2010년도에 해병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심지어 MB 정권에서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이 회의를 3시간 만에 소집해가지고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임명한 이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권한 다툼을 하면서 위원장이 소집 요구한 임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고 직원이 장비를 들고 영상회의를 하려고 갔는데 연락이 두절됐고, 그리고는 와서는 권한 다툼만 하다가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른 2 위원과 원민경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건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인권 변호사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하고 검사 출신 다른 비상임위원하고 3명이서 그냥 기각해버렸어요. 기각했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비난하는 이제 뭐 보도자료 내고 했더니 군인권센터와 저를 상대로 군인권보호관이 손배소송 제기했던데요. 억대의 손배소송을 제기했어요. 물론 이거는 100% 패소합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 차라리 형사로 저를 걸으면 되는데 형사소송을 걸 경우에, 고소를 할 경우에 본인의 행적이 드러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이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검사 출신이니까 영악한 거예요. 민사로 걸어서 일단 본인이 좀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만들어 놓는데,
그렇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유가족들이 며칠 전에 가서 이제 항의하고 했는데도 오전에 동원전력 사령부 가서 특강하고 사령관하고 밥 먹고 복귀하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보도자료도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막 엠블렘 막 넣고 비서한테 막 시켜서 막 보도자료 뿌리는데 개인의 소송 행위를 그렇게 공적인 양식에다가 쓰는 것도 사실상 징계 대상이죠. 근데 이게 정무직이니까 장관급인 위원장이 징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싸우기 싫어서 그런지 유감 표명도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항의 방문한 유가족들을 군인권 보호국의 조사관이 이렇게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삭제하라고 윤일병 매형이 막 이제 지우게 했더니 자기 유족들한테 갑질당했다고 병가 내고 그 다음날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누가 앞으로 믿고 가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에 8월에 이제 위원장 임기가 끝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위원장 오거든요. 네. 그럼 국민 기본권을 인권을 지켜야 될 참병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인데요. 제대로 하겠습니까? 방통위 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 기본권도 무시하고 이제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해도 제동을 걸 수 없는 조건들을 하나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선이 점점 넓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김종근님, 김병신님 어떻게 참여하나요? 탄원서 어디서 찾나요? 뭐 이런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탄원서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있고요. 오신 김에 군인권센터 정기 후원회원 가입도 해주셔야지 저희가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만이 저는 세상을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뭐 정부 세금을 받는 조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선진국은 보면은 제가 엠네스티 프랑스 지부 가니까요. 직원이 200명이더라고요. 회원이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4만 명이래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그랬더니 소액 후원회원만 4만 명이고 고액 후원회원은 따로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조직들이 막 여론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회원들이 막 4만 명씩 되니까 저희 회원 고작 1,3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50만 군을 지키고 있어요. 네. 근데 뭐 하여튼 일당백의 정신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제 상황이 너무 또 안 좋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막 저희 후원회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코로나 시기 때도요. 막 어렵게 전화해서 저희 제가 실직해서 그런데요. 그 직업을 찾으면 다시 후원회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후원회원 탈퇴자 중에 80%라 가지고 그 코로나 때 저희는 그래도 후원회원님 굉장히 적게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도 지금 바닥을 치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도 송구스럽긴 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으면 우리가 박대령에 대한 지킬 수 있는 방어벽이 네. 더 한층 두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규님이 이야기도 잘하시고 영업도 잘하신다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팀장이 저한테 화를 냅니다. 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8일 금요일 뉴스 바다삭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스포츠카는 어떻습니까? 추딘이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자, 그건 내 동생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그걸 사요. 그는 또한 생각했습니다. 또 뭐죠? 추딘은 즉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영혼, 락, 자부심, 존경, 사랑, 한때 남편과 아내에 빠져있던 추반반을 바라봤다.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장 형제를 멀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사람을 보내 떠나게 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가 조용히 그 앞에 멈춰섰다. 나는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나는 한 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천천히 떠날 것이다. 백미러 속 추반반 가족의 실루엣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희미한 검은 점이 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서 상티엔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반대편에서는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 장티그룹 정문 앞에서 언제 기자회견을 합니까? 아주 좋아.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막이 남았고 완벽한 결말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나는 탄트렌이 모든 언론에 우리가 이전에 그것을 구입했다고 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후 3시 연극을 보기 위해 성문 앞에 도착. 또한 우연히 그 이야기를 폭로하려고 한다. 추벤 민차오가 아니라 장투에트의 아기입니다. 루 엔지오시 마이는 만화를 썼고 약간 놀랐습니다. 그제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즉시 이해했다. 그의 입술 끝은 여주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이 소녀는 매일 오후 회사 본사와 동료, 수백 개가 넘는 미디어 대행사, 서명, 카메라 및 마이크 앞에서 개를 놓아주고 개를